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의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 그림자, 예능 원석, 불황.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부터 볼까요? 예능 원석 보겠습니다. 숨겨진 매력을 가진 출연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과연 어떤 신예가 이런 수식어를 얻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7월 5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데뷔 10년차 배우 이세희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타이머를 이용해 외출 준비를 하고 맨발로 한강 피크닉을 즐기는 등 예능 원석다운 예측 불가한 일상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금 본 바로는 되게 특이해요. 되게 웃긴 부분도 되게 많은데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삶이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서 한번 보시죠. 시작할까? 벌떡 일어난다. 뭐야? 이거 요리할 때 쓰는 거잖아. 시간 약속 같은 거는 또 되게 잘 지켜요. 어플을 왜 키는 거예요? 메이크업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와. 아니야. 요거 조금만 저걸 왜 튼 거야, 그러면 저거? 그냥 알려주는 거죠. 30분 지났다. 10분이면 충분. 약간 아빠의 도전처럼 사네. 키. 오케이. 저기 여기 키가 저기 잘 숨거든요. 바닥에 던져 버렸어. 입었어. 옷이 특이하다. 저기가 본인 딱 자리인가 봐요, 저기가. 뭐야? 하긴 누가 가져가겠냐? 그래, 이거 안 갖고 가. 아, 나 저 발가락이 너무 불쌍해. 아플 것 같아. 좋은데? 파라솔을 아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너무 예쁜 여자가 발가락으로 쪼리를 잡고 뛰어. 맨발로 가, 맨발로. 신발을 아줌마 도망간다.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배우의 진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예능의 매력일 거고요. 이세희 씨 입장에서도 본인의 매력을 이렇게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을 만난 거 굉장히 행운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청자들도 이 반전 매력을 재밌게 보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는 모습이 긍정적이네요. 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참시 역사상 역대급 출연자가 나왔음. 등장하자마자 웃어보긴 처음이네요. 계속 나와주세요. 이세희 씨의 활약에 대한 호평과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다는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날 이제 그 매니저분이 이세희 배우 소개할 때 세상 희한한 배우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니 이거 매니저가 배우를 이렇게 소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거보다 좋은 PR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단연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제 한강 산책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얀 양말을 신고 이제 슬리퍼를 신고 나타나잖아요. 그 모습에서 이제 갑자기 슬리퍼 끈이 끊어져요. 그런데 그 끊어진 상태에서 그 발가락으로 끈을 잡고 뛰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한쪽마저 끊어지죠. 그러면서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패널들의 정말 웃음으로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양세형 씨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중간에 막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도 보였는데 정말 왜 이분이 예능 원석으로 불리는지를 다 같이 좀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매니저분이 마지막에 이세희 씨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처음엔 되게 의아했는데 보다 보니까 편견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방송의 어떤 독특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방식, 가치관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도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여자 기안84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만큼 이세희 씨의 평소에 이 털털한 매력이 잘 드러난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번 방송과 관련해서 이 유튜브 댓글들 보니까는 이세희 씨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이제 물론 칭찬하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서 혼자 이제 이런저런 뭐 일상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반려견 데리고 근처 공원 가서 산책하고 이게 이제 나 혼자 산다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루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전지적 참견 시점이 나 혼자 산다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매니저와의 호흡이 아닐까. 사실 이번 방송에서는 그 연예인 해설자로서 그 매니저의 역할이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니저가 해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한강공원에 파라솔 챙겨가지고 피크닉하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매니저분이 산책을 같이 간 적이 없어서 뭐 상상이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이제 이날 구성 중에서 제작진이 절묘한 킥으로 사용한 것이 최강희 씨의 출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최강희 씨도 이 전참시에 출연해서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로 화제가 됐었는데 이세희 씨의 관찰 영상을 보면서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을 약간 비교 대조하면서 어떤 재미가 한층 높아진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제작진이 최강희 씨를 불러와서 패널로서 이렇게 해설하게 한 것이 이날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재미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매니저 연예인의 관계 성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날 이 관계성이 언어나 행동이 아니라 리액션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서 그 점이 흥미로웠어요. 이제 후반부에 이사벨 씨를 만나러 갔을 때 이사벨 씨를 만난 이세희 씨가 막 팬심을 보이면서 괄사를 시연해 주는데 그거를 이제 매니저님이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 이런 리액션이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에 메이크업이 다 끝나고 이세희 씨가 약간 미국 핫걸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옷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약간 당황하는 표정 이런 리액션이 어떤 또 다른 재미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니저의 어떤 역할이 뭐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어떤 매니저가 바라보는 연예인의 모습 거기에 따른 반응에 오는 어떤 재미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준 회차였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그림자 보겠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등장했습니까? 네, 지난 6일 방송된 MBC 특별기획 기억록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임시정부를 지킨 연미당 엄황섭 부부를 주목했는데요. 윤봉길 의사의 훈커우공원 의거부터 한국광복군 활동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그림자처럼 활약한 두 사람의 행적을 재조명했습니다. 1927년 봄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연미당.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 집안의 외동딸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연병환 선생의 독립운동을 보고 자라며 조기 교육을 받은 인재였고 신랑은 당시 임정의 핵심 실무자 엄항섭으로 중국 지장대학을 나오고 중국어, 프랑스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촉망받는 청년이었죠. 두 사람의 혼인이 임시정부의 축복 속에서 부부이자 동지로 맺어진 두 사람. 선언합니다. 그들의 혼인 서약은 곧 조국을 향한 헌신의 맹세였습니다. 둘, 셋. 결혼 이후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연미당은 5년이 채 되지 않아 한인 여자 청년 동맹의 임시위원으로 선출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한편 엄황섭은 백범 김구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임시정부의 법무와 행정실무를 총괄했습니다. 임시정부의 크고 작은 일들이 부부의 손끝을 거쳐갔습니다. 연미당의 보자기로 싼 폭탄을 들고 윤봉길 의사는 홍커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일제의 심장부에 폭탄을 던지고 현장에서 체포되자 엄황섭은 김구와 함께 폭파의 배후가 임시정부임을 밝히는 성명서를 작성. 각국 언론에 배포된 성명서는 전 세계에 일제히 보도됩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독립운동의 일대 전기를 가져온 쾌거. 그러나 윤봉길의 의거 후 임정 요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일제는
김구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일제의 추격을 피해 임시정부는 기약 없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마침내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가 결사항전의 의지로 창설한 한국광복군. 두 사람은 광복군에 참여하고 임시정부의 중대한 임무를 도맡으며 독립전쟁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합니다. 기억하여 기록하다. 이번 기억록 편에서 등장했던 이 부부의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들 기억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 남겨주셨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연미당 엄황섭 부부의 헌신적인 삶을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광복 80주년이 됐네요. 독립유공자분들과 독립을 위해 싸워주신 분들 덕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기억하겠습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 부부에 대한 감사와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잊혀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너무 거창하지 않게 짧지만 몰입감은 높게 보여주고 있는 이 기억록 시리즈를 저는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들이 누구나 알만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연미당과 엄황석을 조명했다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알죠. 뭐 한국 광복군 창설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사실은 이 뒤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던 인물들이 있었고 연미당 선생이 이 윤봉길 의사가 던졌던 도시락 폭탄의 보자기를 만들었고 또 엄황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임정 요인들의 생활비를 본인이 따로 노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사가 있기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사 또한 가능했다라는 점을 잘 알려줬고요. 이 부부의 일생을 보면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광복 후에는 또 얼마 안 있어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부부가 헤어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분의 일생이 참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린 회차였습니다. 저는 이날 방송이 이런 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한 이분들의 존재를 조명하고 또 그 기억을 되새기고 추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면서 이 두 분의 이제 사진 자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분들하고 굉장히 좀 닮은 듯한 분위기가 비슷한 배우를 대역으로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청 몰입감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었고 이 가정보다 임정을 더 우선시했던 이 둘의 존재감이 더 실제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독립운동의 공로가 좀 잊혀지고 얼복자 가족이다라는 어떤 낙인 속에서 결국에는 생을 마감한 연미당의 삶이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뒤늦게 정부에서 훈장을 추서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둘의 존재를 모르는 대중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 속에서 좀 이날 방송이 더 뜻깊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다룬 그런 프로그램인 만큼 좀 숙고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날 키워드가 그림자이기도 했잖아요. 이 그림자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됐어요.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두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엄황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적이 나오는데 화면을 꽉 채울 만큼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성명서 작성도 했고 외국에 보내는 어떤 그런 문서도 작성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연미당 선생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약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한 번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라는 의도로 그림자라는 말을 썼다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도 그들의 활동은 이러이러하게 계속 우리 그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런 말을 넣어서 어떤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살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불황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에게 과제가 돼버린 단어죠. 이동수 위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7월 4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인력시장을 덮친 불황의 그늘을 취재했는데요. 일용직의 성지라 불리는 남구로 인력시장을 찾아가 일자리는 물론 일당이 줄어들고 있는 씁쓸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이 건설 경기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데 이 불황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역 주변은 이미 노동자들로 가득합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우리는 금방 나왔어요. 시장 몇 시인지 4시 반. 새벽에 나오셨다가 일 못 구하신 적도 많아요? 많지요. 6시 이후에 그런 뭔가 오면 바로 집에 가야 되지. 절반은 못 나가요. 건설 현장에서는 젊은 축인 40, 50대부터 승합차에 오릅니다. 몸값 싼 외국인 노동자들도 먼저 떠납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곳곳에서 줄담배가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새벽 5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도 위는 일거리를 기다리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일감이 없다는 건 곧 생계의 위기입니다. 지난달에는 일 몇 번 나가셨어요? 열흘 동안 나갔어요. 그 생활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렇게 먹으니 살아야지. 이거 집세도 못 내요. 일당은 예전만 못합니다. 철근공인 이 노동자가 원래 받던 하루 품삯은 26만 원 정도. 11만 원이면 좀 적은 거예요? 10만 원은 확실히 적죠. 일은 없고 일할 사람은 많으니 일당을 막 후려치는 겁니다. 1970년대부터 일용직의 성지로 불려온 남구로 인력시장. 코로나로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를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에 경고등이 켜지고 원자재 가격이 뛰자 불황이 이곳을 덮쳤습니다. 지난 2월 일용직 노동자 수는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친 건 42년 만입니다. 옥두새벽에 나왔는데도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 현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셨답니까? 네, 시청자 댓글 준비했습니다. 일용직 10년 차인데 작년부터 일감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값싼 외노자, 불체자 덕에 일 자체가 없고 그나마 있는 현장에서는 한국 사람 나오지 말라고 바로 자르고 있어요. 이럴 땐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하고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는 정책 좀 펼치길. 보도에 대한 공감과 함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건설 경기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건설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만큼 정부도 이 건설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일련의 심각한 상황이 이번 보도에는 잘 포착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보면서 좀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건설 경기가 어려운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어려웠었는데 이날 인터뷰를 보면 한 노동자분이 한 2년 전만 해도 괜찮았다, 일자리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약 2년 전에 뉴스데스크에서 같은 주제로 보도를 했었고 이날 그 건설 노동자분의 의견과 좀 다른 내용으로 보도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4일 뉴스데스크 집중취재 M코너에서 똑같은 토픽을 다뤘거든요. 그 당시에도 기자분이 새벽에 남구로역에 나가서 이 건설계 불황으로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만나서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같은 아이템을 반복 취재한 만큼 조금 과거 보도와의 비교 또는 정보 확인이 조금 더 치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날 하는 보도에 대한 신뢰성이나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이 구조적 차원에서의 진단이라든지 결론 도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만 해도 이제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으로 흘러서 그때는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이제 인력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것만 다루고 넘어가다 보니까 자칫 이제 시청자들에게 그러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해야 되나 이런 메시지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다각적으로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날 보도를 보면 일단 인력시장에 온 대부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적은 일자리마저 비교적 젊은 40, 50대에게 먼저 가고 그다음에는 임금이 값싼 외국인 노동자에게 돌아가다 보니까 취약계층 노동자는 계속 사각지대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한 상황을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생히 전했다라는 점에서는 바로 간다라는 코너의 취지에 잘 부합했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 경기 상황에 대한 좀 부연 설명들은 필요해 보였어요. 일단 리포트 말미에 한은의 조사 결과가 등장을 했죠. 일용직 노동자 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게 42년 만이라는 최근에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자료와 통계로 함께 제시하면서 설명했더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좀 더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일용직 노동자가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건설 경기의 한파를 의미하고 또 공사 현장이 줄어들어서 일감 절벽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가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더 명확히 해줬다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분위기 전환해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양이. 벌써부터 랜선 집사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어떤 방송입니까? 네, 7월 6일 방송된 안녕 틴틴팅클 관련 키워드입니다. 해당 방송은 고양이 5마리의 일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어린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서태이선, 저금통, 눈물 자국 등을 주제로 친구 및 가족 관계를 다뤘습니다. 저금통. 우와, 저거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집안일 도와주면 500원씩 줄게. 모아서 사. 아, 떡볶이 먹고 싶은데. 아니야, 용돈 모아서 로봇 사야 한다고. 그냥 얼만큼 모았는지만 좀 볼까? 우와, 꽤 많이 모았잖아. 맛있다. 핑크라, 엄마랑 마트 가자. 어머니. 아이, 진짜 나름 열심히 모았는데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과 스쿨 라이프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정말 열심히 도와줬으니까 엄마가 사줄게. 엄마 최고! 눈물 자국. 베리야, 이따 공원 앞에서 만나. 이따 봐. 동생 데려다주고 얼른 갈게. 우리 착한 베리, 미니가 오늘 숙제가 있다고 하네. 베리가 도와줄 수 있지? 엄마 갔다 올게. 오늘 놀기로 했었는데. 언니, 나 그림 숙제 있어서 색연필 필요한데 어디 있어? 자, 나가서 그려. 왜? 이거 도와준다고 했잖아. 너 혼자 해. 언니는 너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친구랑도 못 친해지고 짜증나. 언니, 착한 거 싫어. 목말라. 언니, 미안해. 앞으로 혼자 할게. 울지 마. 사랑해. 미니야. 언니.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이 안녕 틴틴 팅클은 SNS에서 인기를 끈 만화를 원작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반응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미라클 모닝 완료했습니다. 다시 자러 가겠습니다. 성우분들 싱크로율 진짜 최고예요. 상상 그대로의 귀여움. 어른이 되어도 동화를 보는 느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호평이 많았습니다. 진짜 본방사수하기 위해서 7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팅클이 뭐 집안일 도와서 모은 용돈을 M1대인지 써버린 사연이라든지, 베리가 뭐 동생 돌보느라 친구들이랑 놀지 못해가지고 막 동생한테 짜증내고 이런 일들, 저도 이제 동생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겪을 법한 일들을 바탕으로 좀 좋은 메시지를 도출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에 좀 충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하나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방송을 보다 보면 가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이게 맞나 싶은 대목들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팅클이 이제 용돈을 다 써버렸잖아요. 그걸 이제 어머니께 해명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과 스쿨 라이프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혹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이 과연 스쿨 라이프 이런 단어를 쓸까, 요즘 이거 좀 애늙은이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좀 세심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보는 내내 귀여움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을 이제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이 방귀에서는 이 소심한 친구가 의자 소리를 친구들이 방귀로 오해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뤘고요. 또 이제 눈물 자국 같은 경우에는 동생을 돌봐야 하는 이제 장녀로서의 책임감이 중심이 됐는데요. 일상에서 중요한 관계와 이런 감정 등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라는 점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여기에 또 고양이의 특징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베리와 미니 자매의 감정의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엎드려서 엉엉 우는 씬이 있어요. 둘이 엎어져서 우는 모습이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둥그렇게 몸을 만 모습을 식빵을 굽는다고 하는데 그 자세를 떠올리면서 그 식각한 아이들과는 다르게 귀엽다라는 생각만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덕분에 저는 굉장히 힐링하는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스타툰으로 유명했던 작품인데 지상파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편성이라고 봤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럼 내용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도 있고 약간의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작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정 환경이 묘사돼요. 뭐 이혼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뭐 거기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기도 하고 아이들의 어떤 가정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원작이 연재될 때도 이 아이들의 괴로움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좀 약간 버겁다라고 느끼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됐을 때 그럼 아이들이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청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방송에서도 약간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용어나 편성 시간이나 다방면에서 고려할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첫걸음마를 뗐기 때문에 저는 안녕 틴틴팅크를 많이 응원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마음이 좀 훈훈해질 수 있는 위안이 되는 그런 이야기 많이 전해주길 기대합니다.